할머니 박순자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12월의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장례가 사흘째 되던 날,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빈소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직접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맡긴 것이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편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이대한 씨는 상주석에서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어머니의 마음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변호사가 봉투를 여는 순간 대한 씨의 얼굴빛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흰 국화꽃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2월의 찬 공기 속에서도 꽃향기는 서늘하게 퍼져나갔고 빈소를 드나드는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분향을 마쳤습니다. 상주석에는 큰아들 이대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소매에 흰 완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조문객의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들. 경기도 외곽의 32평 아파트. 충북 시골의 논 800평. 농협저축 통장에 모아둔 돈.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바로 움직여야 해. 미영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으니까 딴소리 하기 전에. 그의 아내 김정숙 씨는 옆에 앉아 손수건을 눈가에 댔습니다. 손수건 끝이 눈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이 떠나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반복이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동작처럼 정확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화환 뒤편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 이미영 씨였습니다. 부산에서 새벽 2시 버스를 타고 올라온 미영 씨는 오빠 대한 씨와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앞에서도 웃었고 전화기 너머에서도 괜찮다고 했으며 명절에도 밥 잘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러 갔던 그날, 어머니의 손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지방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것은 저녁 5시였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50대 남자가 빈소 입구에서 대한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을 부드럽게 정렬했습니다. 무슨 법적 서류라도 있나? 어머니가 재산 정리라도 해두셨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6개월 전에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봉투를 돌아가신 후 가족들 앞에서 개봉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는 마지막 말. 개봉 전 내용을 보지 말 것.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노인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한 씨는 봉투를 받아들며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무게가 무언가 묵직한 것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 씨 부부, 미영 씨와 그의 남편, 그리고 변호사.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마시지 않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국화꽃 냄새가 방 안 공기에 스며든 채로 변호사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봉투 위쪽을 자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바스락. 그리고 침묵. 그 소리에 5사람 모두의 숨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3번의 봄이 지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머니 박순자 씨가 큰아들 대한 씨의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다며 대한 씨가 먼저 권했습니다.
아내 정숙 씨도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이사 첫날 저녁. 정숙 씨가 식탁에 밥을 내왔습니다. 대한 씨의 그릇에는 따뜻한 된장국이 담겼습니다. 손주들 앞에는 갓 지은 흰밥. 할머니 앞에 슬쩍 밀어놓은 것은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소리 하나 없이 김치도 어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밥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 않아 물을 마셨습니다. 대한 씨는 TV를 켰습니다. 뉴스 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가 할머니를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 쓰세요. 어머님이 거실 계시면 손자가 TV 공부하기 힘들어서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이었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를 놓고 스탠드 하나를 켰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새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한 씨가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얼굴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노인이 돈 들고 다니면 사기당하기 쉬워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얼마 있어? 대한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대한 씨가 통장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달부터 할머니의 노인연금은 대한 씨의 손을 거쳐 나갔습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할머니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다가 더 힘들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해 여름이 지나갈 무렵.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작은 공책에. 날짜를 먼저 쓰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답이 찼다. 국이 없었다. 대한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다. 정숙이가 손주한테는 과일을 주고 내 방에는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할머니는 하루하루 기록했습니다. 공책은 이불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정숙 씨가 가끔 방에 들어올 때 할머니는 재빠르게 공책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머니의 방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찬밥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도, 저녁도, 어떤 날은 반찬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는 밥에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혼자서.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이미영 씨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명절 선물 보따리를 두 손 가득 들고서 오빠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 씨와 정숙 씨, 그리고 손주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정숙 씨가 시선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방에 계세요. 피곤하시다고. 미영 씨는 선물 보따리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복도 끝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하나만 켜진 채 무릎 위에 작은 공책을 올려두고 미영 씨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재빠르게 공책을 이불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영아. 왔어. 밥은 먹었어? 어머니. 왜 방에만 계세요? 명절인데. 응. 다리가 좀 아파서. 이 엄마 신경 쓰지 마. 미영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어머니가 손을 살짝 뺐습니다. 그 찰나에 미영 씨는 어머니의 손목 안쪽을 보았습니다. 누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은 된 멍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래고 있었지만 중심은 여전히 검푸르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어머니의 눈이 잠깐 방문 쪽을 향했다가 다시 미영 씨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눈빛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명절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생선조림. 그러나 할머니 자리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나중에 슬쩍 찬밥 한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반찬은 어제 남은 김치 하나, 미영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대한 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 씨는 손주에게 갈비찜을 떠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앞에 놓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찬밥을 처처히 씹는 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 명절이 끝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 미영 씨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가라. 또 와라 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기차 안에서 미영 씨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좀 잘 봐드려. 밥도 제대로 드려야지. 대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전화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미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용실에 나갔고 대한 씨는 출근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은 할머니 박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복도를 지나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명절에만 신던 검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구두였지만 아직 닳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두를 신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삐끗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보자기로 싼 작은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검은 보자기 안에는 3년 동안 써온 일기장 2권과 며칠 전 손수 작성한 편지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10번 넘게 고쳐 썼습니다. 처음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사실만 남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만 딸 미영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탔습니다.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혼자 2시간을 이동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택시를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은 아들이 들고 있었으니까요. 지갑에는 서랍구석에서 꺼낸 현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동전까지 긁어 모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상가들, 학교들, 공원들. 할머니는 그것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깥 구경을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만 보낸 3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번화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하나씩 짚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보자기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우리 가족들한테 읽어주세요. 절대 미리 열어보지 말고. 직원이 법무사를 불렀습니다. 법무사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유언장 공증을 원하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 절차를 마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들 중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맞아요. 사무소를 나설 때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허리를 폈습니다.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속 비상금에서 버스비를 꺼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지팡이를 세우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무릎이 몹시 아팠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대한 씨는 효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관리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저 집 큰아들,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봐. 요즘 세상에 드문 일이지. 누군가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 씨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로 효도, 가족사랑, 감사합니다를 달았습니다. 댓글이 쌓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들이세요. 어머님이 복이 많으시네요. 대한 씨는 그 댓글들의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사진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칠 때 대한 씨는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약을 챙겼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기침을 심하게 하던 날, 정숙 씨가 방문을 닫아걸며 시끄럽다고 했을 때도 대한 씨는 TV 볼륨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대한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하려다 정숙 씨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또 일어나셨나 봐. 그냥 두면 알아서 하실 거야. 대한 씨는 다시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목에 멍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어머니에게 밥을 줄 때 항상 찬밥을 담았습니다. 국은 어머니 것이 없었습니다. 명절 차례상 음식은 어머니가 드시지 못했습니다. 혈당 조절 때문에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혈당 수치를 정숙 씨가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과 얘기를 나누려 하면 정숙 씨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공부해. 손주들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 씨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숙 씨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아이들도, 자신의 식사도 모두 아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씨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어머니의 통장에서 나간 돈은 3년간 총 400만 원이었습니다. 노인연금과 예금을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손주 학원비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수증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변호사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세 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세 장의 종이. 변호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미리 알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혼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맡겼습니다. 대한 씨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큰아들 대한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기뻤다. 그러나 내 집에서 보낸 3년은 엄마가 살면서 가장 긴 3년이었다. 밥이 항상 찼다. 방에 창문이 없었다. 내가 엄마 통장을 가져간 뒤 엄마는 버스비도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갔다. 그래도 엄마는 괜찮았다. 내가 가끔이라도 들여다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넌 화장실에서 엄마가 넘어져도 다시 누웠다. 그날 밤 엄마는 혼자 바닥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알았다. 너는 엄마가 필요해서 모신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해서 모신 것이라는 걸?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국화꽃 냄새만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대한 씨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 재산은 전부 미영에게 물려준다. 아파트, 논, 통장에 남은 돈 모두. 큰아들 대한이 가져가니 400만 원은 일기에 날짜별로 기록해두었다. 그 일기는 미영에게 전한다. 어떻게 할지는 미영이 결정해라. 대한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미영에게. 내가 명절마다 올라올 때마다 엄마는 버텼다.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 또 한 계절을 살 수 있었다. 미안하다. 말해주지 못해서. 내가 걱정할까봐. 그러나 엄마는 항상 봤단다. 내가 밥도 못 먹고 돌아가는 것도. 엄마 손목 보고 눈물 삼킨 것도.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다. 늦었지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의 남편이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수건이 이번에는 정말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뉘우침인지 두려움인지 방 안에 있는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미영 씨는 혼자 빈소에 남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국화꽃 냄새는 여전했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조용해진 공기였습니다. 미영 씨는 편지를 다시 폈습니다. 변호사가 큰 소리로 읽어준 것을 이제는 혼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려서인지 글자들의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글자는 너무 크고 어떤 글자는 너무 작았습니다. 줄이 비뚤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세 번째 단락에서 멈추었습니다. 내가 명절마다 올라올 때마다 엄마는 버텼다. 버텼다.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영 씨 덕분에. 알지 못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괜찮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자주 올라왔어야 했는데 더 오래 머물렀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봤단다. 미영 씨는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의 웃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말해주지 못해서. 미영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미영 씨가 밥도 못 먹고 돌아간 것도. 손목의 멍을 보고 눈물을 삼킨 것도. 그 모든 것을 어머니는 혼자 가슴에 담았다가 이 편지 한 통에 전부 담아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이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차. 미영 씨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도 항상 차가운 것을 드셨겠구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일기장은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2권. 어머니가 3년 동안 혼자 쓴 것들. 미영 씨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됐을 때 창문 너머로 희끄무레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빛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편지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늦었지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선물. 어머니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것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도, 찬밥을 드시면서도, 혼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법무사를 찾아가면서도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국화꽃 위로 첫 빛이 내려앉았습니다.